예, 우리는 지난 수업에서 노미널 비트 타임, 즉 명목, 즉 이론적인 비트의 시간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러한 비트 타임의 샘플링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샘플링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혹은 리모트 프레임, 즉 캔의 데이터 통신의 각각의 비트들이 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측면에서 각각 살펴봤는데, 피지컬 레이어 측면에서는 이런 비트를 어떻게 샘플링하고 샘플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고려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비트를 단순하게 이해한다, 비트의 값이 무엇인지 판단한다 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 비트를 정확한 값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비트의 싱크로나이징, 동기화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비트가 노드에서 노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퍼게이션 딜레이에 대한 성분을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퍼게이션 딜레이가 발생한 이후에 위상이 약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세그먼트라는 영역이 지나고 나서 비트를 샘플링하고 비트를 연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위상 지연 혹은 위상이 빠르게 왔을 때를 대비해서 페이지 세그먼트 2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싱크로나이징, 그리고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세그먼트, 페이지 세그먼트, 페이지 세그먼트 2를 노미널 비트 타임, 명목 이론적인 비트 타임을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 비트를 정말 샘플링할 때 피지컬적으로 어떠한 것을 고려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버스는 리세시브 상태여야 됩니다. 버스가 휴지가 된 상태는 리세시브 상태, 0의 상태가 되었다가 와이어드 엔드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캔버스는 와이어드 엔드 조건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와이어드 엔드 조건 상태에서 도미넌트 비트가 하나 인가되면 무조건 버스를 장악을 해야 됩니다. 장악을 한다는 얘기는 버스의 상태가 리세시브 열성 상태에서 도미넌트 비트가 인가가 되면 우성 비트로 리세시브를 갱신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도미넌트가 결국은 스타트 오브 프레임, 즉 데이터 프레임이거나 리모트 프레임이거나 에러 프레임, 아니면 다양한 이런 프레임의 시작은 스타트 오브 프레임의 시작으로 되고요. 그 스타트 오브 프레임은 결국은 싱크로나이제이션, 즉 도미넌트 비트가 옴으로 인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미넌트 비트가 결국은 스타트 오브 프레임이죠. 이 스타트 오브 프레임이 오는 순간 버스 상태는 휴지기, 즉 리세시브 상태에서 도미넌트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 오브 프레임, 즉 리세시브 상태에서 스타트 오브 프레임, 도미넌트가 오다 보니까 폴링 엣지 혹은 라이징 엣지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스타트 오브 프레임을 결국은 하드웨어 동기화다, 하드웨어 싱크로나이징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도미넌트, 즉 스타트 오브 프레임이 오고 난 다음에는요, 아비트레이션 페이지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비트레이션 페이지는 결국 ID, 노드의 ID, 즉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별자들에 의해서 하나의 데이터의 위스, 그리고 실질적인 데이터, CRC 등등등이 오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비트들, 아비테이션, 컨트롤 비트, 데이터 필드, CRC 필드에 속하는 이러한 비트들을 우리가 연산을 해야 되는데, 연산을 하기 위해서 먼저 비트를 위한 싱크로나이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로퍼게이션 딜레이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샘플링 포인트를 판단을 할 때 잘못 판단하거나 아니면 시간적 지연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냐, 실질적으로 피지컬 레이에서 그런 경우는 어느 경우에 발생하느냐라고 분석해 봤을 때 첫 번째는요, 먼저 fly of false, 즉 스파이크, 즉 간헐적으로 incorrect synchronizing, 잘못된 동기화 과정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동기화 과정을 하나의 비트의 샘플링 포인트를 잘못 파악했다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fly of false, 즉 incorrect synchronizing은요,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캔을 구동하는 것은 결국 마이크로 컨트롤러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CPU의 구동 주파수, 즉 CPU 클락이 결국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오실레이션이 오류가 생긴다, 즉 주파수, 프리퀀시 베리에이션, 편차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페이지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는 클락1, 즉 클락 소스 온이라는 것은 오실레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프리퀀시 베리에이션을, 즉 클락 주파수 변화를 오실레이션에서는요, 클락 지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이 지터에 의해서 샘플 포인트, 비트를 연산하기 위한 샘플 포인트를 잘못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거를 살펴보면요, 우선 클락 지터라는 것은 이상적인 클락은 굉장히 전형파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터가 발생하면 정상적으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딜레이가 증가해서 이러한 위상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최종 위상차가 생기는데 이러한 것을 지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이상적인 위치에 대한 신호의 차이, 짧은 순간에 신호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터가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오실레이션의 ppm, 즉 안정화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터로 인해서 위상에 대한 변화가 생기고, 이 페이지 변화는 결국은 샘플 포인트를 잘못 파악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단순히 하나의 노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주파수 베리에이션, 즉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 원초적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PCB 상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품이 모두 조립되어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다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회로도를 드로잉하겠죠. 그래서 스케매틱을 드로잉하고요. 그리고 이 PCB 사이즈에 맞게 이 회로도를 1:1 사이즈 스케일로 아트웍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PCB 설계죠. 그래서 이런 아트웍 과정을 거치고요, PCB를 조립하게 됩니다. PCB 조립에는요, 결국 레이어가 중요하겠죠. 레이어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동박의 재질은 금으로 하느냐 아니면 동으로 하느냐, 어떤 매터리얼 측면이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동박이나 금박의 온스, 무게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온스적인, 무게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관통형 비하들, 그라운드는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결국 회로도를 그리서부터 PCB 설계, PCB 제작, 부품 어셈블리까지 과정을 걸치는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다운로딩하고 동작을 하고 나서요, 이 보드를 전자파 측정 장치로 한번 측정을 해보게 됩니다. 측정을 하면 빨간색은 굉장히 많은 전자파가 발생되는 부품의 위치가 될 것입니다. 부품의 위치.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자파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요, 전원 부분에 전자파를 많이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실레이션, 즉 고주파 클락을 사용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EMI 측면 때문에 비트에 대한 위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러면 전자파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전자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주파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수십 메가헤르츠부터 시작해서 고주파 수 기가헤르츠, 지금은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5기가헤르츠 이상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메가헤르츠부터 수 기가헤르츠 대역까지의 주파수 영역에서 고주파수 데시벨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EMI라고 표현하는데, EMI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도 노이즈 측면에서, 즉 컨덕티드 이미션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전선이라든가 어떤 케이블을 타고 전자파가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면서 전자파가 발생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레디에이트 이미션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칩에서, 보드에서 방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사 노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 보듯이 어떤 전자 부품이 있는데, 이 전자 부품에서 어떤 전원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영상 케이블을 통해서 전도 노이즈, 컨덕티드 이미션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공기 중으로 그냥 360도 방사형으로 노이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라는 것은 결국 시그널, 캔 통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이즈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개선하려고 많은 엔지니어들이 그라운드를 굉장히 많이 도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라운드 실드라고 하는데, 그라운드를 도포한다는 것은 PCB 면에서 그라운드를 굉장히 많은 영역에 할당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EMI 필터라든가 아니면 캐패시터를 좀 더 밸런스 있게 설계를 한다든가, 그리고 EMI 스퍼팅 작업하거나 아니면 방사 노이즈가 나갈 수 없게 그라운드에 연결된 캐스켓이라는 것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로 EMI들을 다 차폐를 해야지만 캔 통신 버스의 노이즈에 대한 영향을 덜 미칠 수가 있는 거죠. 노이즈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비트의 샘플링 포인트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EMI는 어떻게 확인하느냐면요, 이런 전자장비를 통해서 저주파 수십 메가헤르츠부터 수 기가헤르츠까지의 대역에 대해서 규정을 전했습니다. 저주파수일 때는 50dB 이하로 측정이 돼야 되고, 조금 높으면 55dB 이하로 측정이 돼야 된다. 기가헤르츠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요. 한 포인트라도 규정에서 벗어나면 전자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파를 차폐하는 방법은요, 전도 노이즈 측면에서는 저주파 노이즈, 전원 노이즈라고 하죠. 이런 페라이트 코어를 전선 케이블에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US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12V 혹은 5V 어댑터 케이블에도 페라이트 코어를 인가하는, 인서트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방사 노이즈를 잡기 위해서 모든 기구적인 공간에 그라운드와 연결된 은나노 캐스킷을 연결해 줍니다. 모든 공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에 이런 캐스킷을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은으로 된, 아니면 니켈로 된 그 메터리얼을 부품의 내부에 분사를 합니다. 그것을 EMI 스퍼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캐패시터를 설계할 때, 지금은 10마이크로페로 50V를 두 개를 달았지 않습니까? 이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것보다 치명적인 것은 20마이크로페롯을 하나를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값은 같잖아요. 근데 이 20마이크로페롯 큰 거를 하나 다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두 개를 설치하는 것이 전원 노이즈, EMI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로적인 고찰과 그리고 PCB 아트웍일 때 고찰, 즉 아트웍은 전원 노이즈를 잡기 위해서 그라운드의 패턴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하게 만드는 것이 그라운드 실드라는 표현하죠. 그리고 그라운드 도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해야 EMI를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EMI를 제거한다는 것은 결국은 비트를 인지하는 샘플링 포인트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EMI 스포팅이라든가 그라운드 캐스킷이라든가 페라이드 코어 등등등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트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가 노미널 비트 타임, 이론적인 비트 타임보다 시간이 좀 지연된 상태에서 비트를 샘플링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노미널 비트는 각 세그먼트, 즉 싱크로나이징 세그먼트, 프로포게이션 딜레이 세그먼트, 페이지 세그먼트 1, 페이지 세그먼트 2 이런 세그먼트는요 결국은 캔 네트워크의 품질과 비트레이트 혹은 통신에 대한 거리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동기화도 잘 되고 프로포게이션 딜레이도 굉장히 작고 비트 작다 보니까 페이지 지연, 위상 지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 세그먼트와 페이지 세그먼트 2를 굉장히 짧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를 빨리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비트를 빨리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비트 레이트의 속도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비트 레이트 속도를 올린다는 것은 통신에 대한 거리를 증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 측면을 미리 개선을 하고 프리벤션, 즉 방지를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노미널 비트 타임의 네트워크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비트를 연산하는 이 비트 타임은요, 결국은 정해졌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해져요?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속도, CPU의 속도고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캔 컨트롤러의 컨버팅 속도, 그리고 캔 드라이버, 즉 피지컬 레이어에 접속을 하는 캔 하이, 캔 로우에 대한 변환하는 드라이버의 트랜스미터나 혹은 리시버의 연산 속도, 성능에 의해서 결국은 노미널 비트 타임의 시간이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미널 비트 타임의 최소 시간은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짧게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가장 빨리 비트를 연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결국은 미니멈 타임 퀀텀이란 용어로 사용합니다. 최소 시간 퀀텀이란 단어를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즉 짧은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노미널 비트 타임의 최소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 단위를 만들어 놓았고요. 그러면 미니멈 타임 퀀텀이라는 것의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한 개의 노드가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의 요소 시간을 미니멈 타임 퀀텀이다 라고 부르고요. 또는 한 개의 노드의 비트, 연산하는 비트 타임 구조를 위한 기본 단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노미널 비트 타임, 이론적인 비트 타임은 싱크로나이징, 프로포게이션, 페이지 세그먼트 1, 페이지 세그먼트 2로 구성되는데 페이지 세그먼트 1의 싱크로나이징 세그먼트에서 사용되는 미니멈 타임 퀀텀이 얼마고, 그리고 프로포게이션에 사용되는 미니멈 타임 퀀텀은 몇 개고, 페이지 1에서 사용되는 타임 퀀텀은 몇 개고, 2에서 사용되는 타임 퀀텀은 몇 개냐 라는 단위를 만들어서 노미널 비트 타임의 시간을 정하는 방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미니멈 타임 컨터는요, 모든 스테이션에서 미니멈 타임 컨터는 클락에 의해서 파생됩니다. 클락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클락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노드의 펑셔널리티, 기능적인 제어를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는 오실레이터, 커츠라는 오실레이터를 사용하는데, 이 오실레이터로부터 시그널이 방사가 되거나 정의가 되는 클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미니멈 타임 컨텀이 결정된다 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타임 컨텀, 미니멈 타임 컨텀 혹은 타임 컨텀은요, 하나의 고정 시간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고정 시간이고요. can 비트가 노미널 비트 타임이 구성해야 되는 미니멈 타임 컨텀으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임 컨텀은요, 결국은 이 타임 컨텀은 실질적인 m이라는 분주비 디바이더 곱하기 최소 타임 컨텀으로 구성됩니다. 최소 타임 컨텀.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싱크로나이징 세그먼트를 1 타임 컨텀, 프로포게이션 세그먼트를 1 타임 컨텀에서 8개의 타임 컨텀으로 시간을 민맥스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세그먼트 1에도 최소적으로 이 시간이 소모가 되는 것을 1 타임 컨텀, 최대는 8 타임 컨텀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상 지연 때문에. 그리고 페이지 세그먼트 2는 나머지 타임 컨텀을 나머지 걸 표현을 해줍니다. 나머지라는 것은 결국은 규정을 할 때 우리는 싱크로나이징 세그먼트부터 시작해서 페이지 세그먼트 2까지 기본적으로 25개 이하의 타임 컨텀으로 구성한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징 세그먼트의 타임 컨텀 1, 예를 들어서 프로포게이션 세그먼트의 타임 컨텀 8, 페이지 세그먼트의 타임 컨텀 최대는 8이라고 했죠. 8. 그럼 이미 17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페이지 세그먼트 2에서는 지금 17개니까 25개 이하로 해야 되니까요. 여기에서 8개의 타임 컨텀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대로. 이것을 타임 컨텀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비트 타임, 즉 노미널 비트 타임은요, 거기에는 타임 컨텀이라는 단위가 사용이 됩니다. 이 타임 컨텀은 전체적으로 최대 8보다 작을 수는 없고 최대 25보다 클 수 없다라는 정의를 해놨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이 노미널 비트 타이밍은 기본 해봤자 8개 이상 25개 이하의 타임 컨텀으로 세분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징 세그먼트는요, 무조건 1 타임 컨텀이고요. 프로포게이션 타임 세그먼트는 최소 1, 최대 8개의 타임 컨텀, 턴텀의 복수니까 컨타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상 지연이 발생하는 세그먼트 1은 1부터 최소 8개의 타임 컨타까지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을 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샘플링 포인트에서는 샘플링하고 계산을 위해서는 인포메이션 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했죠. 여기는 2보다 적은 타임 컨텀을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페이지 지연을 뭔가 지연이라든가 아니면 빠른 페이지 위상이 발생했을 때 보상하기 위한 세그먼트 2에 할당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8에서 25개의 타임 컨텀으로만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 정리해 봤습니다. 마이크 컨트롤러의 오실레이션에 의해서 최소 타임 컨텀이 하나씩 만들어지고요. 이 타임 컨텀은 결국은 노미널 비트 타이밍의 전체
타임 퀀텀으로 구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샘플 포인트 뒤에는 인포메이션 타임 퀀텀이 들어가겠죠. 연산량. 그리고 하나 1에서 8 타임 퀀텀, 1에서 8 타임 퀀텀, 나머지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는 우리가 비트에 대한 고찰과 샘플링에 대한 고찰과 노미널 비트 타이밍에서 계산하는 최소 시간 타임 퀀텀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예, 동영상은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